부르는 거예요. 그럼 탈구조주의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유명하신 들레주 선생님이 나옵니다. 들레주와 가타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두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천계의 고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리조미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폴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리좀은 뭐냐면 리좀은 플라톤의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사고방식이에요. 플라톤은 세계를 수목형 구조로 봤어요. 수목형 구조. 그런데 땅 위에 솟아있는 나무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빛이, 태양이죠. 이데아라고 하는 빛이 쫙 쬐어서 이 위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나무의 이걸 뭐라 그러죠? 몸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진거가 되는 이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를 이런 수목형 구조로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이파리를 받아서 이데아로부터 쬐는 영양분 이 두 개를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는 리좀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들레즈는 자 뿌리가 쫙 뻗어나가요. 뻗어나가다가 영양소가 없어. 그럼 얘는 여기서 시들어 버려요. 근데 이 뿌리가 뻗어나가다가 영양소를 발견을 했어? 영양소가 여기 많네? 그럼 여기서 리좀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뿌리가 커져요. 그 여기서 다시 뿌리를 뻗어내기 시작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좀을 형성해요. 리좀. 다시 뻗어나가. 그러다가 어디에서 영양소를 이번에 훨씬 큰 놈을 발견했어. 그러면 요 리좀보다 더 큰 리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리좀의 개념이에요. 리좀은 뭐냐 하면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심이라고 해요. 탈중심. 이게 탈구조라는 말이랑도 맞아요. 탈영토라고도 해요. 탈중심, 탈구조, 탈영토. 자, 영토라는 건 뭐예요? 영토? 이거 뭘까? 해체주의하고 맞물려 있어요.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들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구조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수목형이라 그러면 수목은 그냥 위로 쭉쭉 그냥 풍성하게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리좀은 불규칙하게 자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가 원뿌리니까 쟤가 제일 커야 되고 나는 작은 뿌리니까 커지면 안 돼. 이런 규칙이 없어요. 가지는 어때요? 가지는 원뿌리로 가까워질수록 두꺼워지죠. 멀어질수록 얇아지잖아요. 가지는. 근데 뿌리는 아니에요. 가면서 원뿌리보다 훨씬 더 덩어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리좀의 덩어리가. 다시 말해서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리좀의 개념에서는. 그리고 영토도 없어져요. 영토라는 건 뭐예요?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가진 땅이 영토예요. 전통적인 국가관으로 보면 세계는 다 지금 세계 지도를 봐도 다 영토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SNS 상에서는 어때요? SNS에 영토가 있나요? 영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봅시다. 와, 저는 요즘 아주 그냥 막 너무 신나요. 막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다 코첼라에서 막 콘서트 하고 리사 하더니 그 다음에 제니 하고 막 저기 로제는 막 아파트 부르고 요번엔 수지까지 또 뭐 신곡을 발표했대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났어요.
옛날에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의 가수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공연이었어요. 그죠?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어떻게 한국 곡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요?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SNS 때문에. SNS, 즉 인터넷상에는 영토가 사라졌어요. 인터넷에서는 뭐가 영토가 되느냐? 어떤 권력기관이 있어서 거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컨텐츠가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질만 하면 거기가 영토가 돼요. 새로운 영토가 되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하다가 회사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갑자기 뭐가 팝업이 딱 떴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싶었던 물건에 대한 팝업이 딱 떴어. 그럼 들어가죠. 그럼 촤 인터넷 창에 쇼핑 창들이 촤 열려요. 내가 관심 있던 물건만 보고 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찾아보죠. 그런데 뭘 찾다 보니까 어떤 신발을 봤는데 그 신발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신었다면서 팝업이 딱 떴어. 그럼 거길 들어가 보죠. 그럼 연예 소식을 또 한참 봐요. 그러다가 어떤 전시 소식이 딱 떴네? 이거 내가 가고 싶어. 그럼 또 전시.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7시간 59분을 써버렸어. 이런 일 많아요. 회사에서. 뭐예요? 영토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곳이 그 순간순간 영토가 돼요. 뭐랑 닮았어요? 리좀이랑 닮았죠.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런 사유의 방식을 디지털 생성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폴드는 뭐냐? 폴드는 이 사람들이 천기의 고원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 폴드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왜? 우리 폴더 쓰잖아요. 폴더. 폴드는 뭐냐? 무한한 주름이에요. 폴드는 주름을 얘기해요. 이들이 얘기하는 폴드는 뭐냐면 옛날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도서관이죠. 혹은 문서보관소예요. 지금도 인터넷 시대 이전의 자료들은 문서보관소 가서 찾아야 돼요. 문서보관소 가면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다 돌아다녀야 돼요. 연도 찾아야 되고 주제 찾아야 되고 소주제 찾아야 되고 분류 찾아가가지고 간신히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 한두 개면 폴더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죠. 시공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폴드의 개념입니다. 주름이라는 건 이제 탈영토와 탈구조화 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 주름이 얼만큼 많이 접힐지 몰라요. 무한대로 접힐 수 있어요. 기술만 있다면. 그래서 정보가 도서관이나 문서보관 창고나 국가기록원 같은데 편중되지 않아요. 누구나 정보의 보고를 가질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요. 영토가 사라져버렸죠. 이게 그냥 컴퓨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이키 신발 한번 사려면 지방에 있는 애들은 서울이나 부산에 갔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클릭 몇 번이면 미국에서 살 수 있어요. 영토 없어졌어요. 시간 없어졌어요. 중심 없어졌어요. 이게 탈중심 탈영토화예요. 디지털의 세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구심점이 사라지는 세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계. 혹은 어떤 특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리좀처럼 특정한 곳에 몰리는 세계. 근데 그런 리좀이 한두 개가 아닌 세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발을 잘 만드는 기업이 나이키를 신발을 딱 만들었어. 그러면 정말 그만한 똑같은 자본이 있으면 그 시장에 뛰어들면 안 돼요. 더 큰 자본이 있어야 아디다스를 만들어서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여러분 아마 상희님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상희님은 나이키만 너무 좋아, 아디다스만 너무 좋아 이런가요?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라도 가보죠. 신기해서 봐요. 뭐가 다른지 봐요.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요. 이제는 상표에서도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이 성수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핫한 그런 실험 무대인데 성수동에 수많은 팝업 매장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세였던 브랜드들도 막 들어와서 건물을 차지하고 그런 팝업들보다 더 뭔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그 속의 경쟁은 이미 옛날에는 나이키와 프로스펙스가 경쟁하다가 프로스펙스가 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까미튼가 뭔가 그게 또 경쟁하려고 붙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가 나이키랑 대등하게 경쟁을 합니다. 위계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들레지가 얘기하는 시뮬라크르의 세계, 차이와 반복만 있는 세계, 어떤 위계가 사라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쫄면 돼야 안 돼요? 쫄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됐어요. 지금은 어차피 전 세계를 사로잡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는 못 만들어요. 대신 어떤 특정 영역, 특정 계층에게 먹히는 브랜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시뮬라크르. 시뮬라크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제의 복제라 그랬죠. 플라톤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고 예술이 시뮬라크르의 세계예요. 시뮬라크르 이렇게 써요. 네. 혹은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면 시뮬라시옹 이렇게 얘기하죠.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의 세계. 아까 전에 차이와 반복만 있는 세계 있잖아요. 하지만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누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은 플라톤이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플라톤이 사용한 건 아니지만 개념은 플라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복제의 복제. 그래서 플라톤의 개념에서는 시뮬라크르는 형편없는 걸 뜻할 때 시뮬라크르라고 써요. 이데아를 복제한 세계가 현실 세계야. 현실을 복제한 세계가 예술의 세계야. 예술은 형편없는 거야. 시뮬라크르 똥이야. 이게 플라톤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들레즈는 no, 이데아가 없는데 이미? 이데아는 없어. 그럼 뭐만 존재해? 시뮬라크르들만 있어. 근데 이 시뮬라크르들은 뭘로 구분해? 다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전부 다 똑같은 복사지에 똑같은 내용만 나오면 복사지를 놓고 봤을 때 구분이 어렵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복제들 속에 그 복제가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1번과 2번, 2번과 3번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차이와 반복이라는 들레즈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 차이와 반복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위계 질서 속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저기 구두방 아저씨는 제일 후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플라톤식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들레즈가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대통령과 구두방 아저씨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위대하신 윤석열 각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면 야당에서 좀 그걸 따라가야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냐. 그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임금님을 탄핵할 수 있냐는 똑같은 말이에요.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100년이 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길을 써도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체계가 100년 전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년 전 사고 체계를 가지고 현실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드럼통 속에 들어가서 드럼통 속에 들어갈지언정 뭐 이런,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 사고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왜? 윤석열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건주의 사고를 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뮬라크르의 시대인데 엘리트가 모든 걸 독식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차이가 아니라 뭐만 있어요? 위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보다 훨씬 못난이고 바보야, 술주정뱅이야, 마누라밖에 모르는 완전 멍청이야. 근데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뭐예요? 인정, 납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봉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괴한 행위, 도저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엘리트들이 하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2등은 무조건 1등한테 굴종하는 세계에서 살았어요, 걔네들이. 생각해 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 엘리트주의 때문에 나보다 등수가 높으면 무조건 굴종해야 되는 세계였어요. 근데 11등부터, 저는 반이 70명인 세계에서 살다가 60명인 세계에서 살다가 50명인 세계에서 고등학교가 끝났는데, 1등부터, 아니, 저 10등부터 50등까지는 거기서 거기야. 깡패만 안 되면 돼. 그 어떤 놈 미용사로 가고, 어떤 놈은 뭘로 가고, 이런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대나 연고대를 갔어요. 근데 다행인 건 제 친구들은 그래도 문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대기업의 임원들 중에도 그런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이 시뮬라크의 시대를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임원 달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꼰대가 돼버리거든, 엘리트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자, 봉건주의적 사고는 이데아적 사고, 플라톤적 사고예요. 근데 이미 플라톤적 사고가 죽었다라고 선언된 건 2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초인일 필요도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대통령이나 구두방 아저씨나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들레즈와 가타리인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또 근간으로 하고 있냐? 니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재밌어요. 자, 우리는 소시르와 라칸과 프로이트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레즈가 나타나면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결정지어주는 근본적인 차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실존적인 레벨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위계적으로 막 위대하고 후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차이가 어떤 사람은 대스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이 잘 인정도 안 해주는 작은 골방에서 어떤 생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 대스타와 이 골방 스타 사이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지 위계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들레즈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디지털 생성 이론이라는 걸로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봉건 체계의 사고 속에 쭉 몰려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극우가 돼버리는 거죠. 극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봉건주의예요. 중심주의죠.
소시르나 라캉의 구조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정치적 중심을 두고 사고하는 왕정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중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 중심일 수 있는 세계, 리좀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눈이라는 이 소설에서는 눈이 이 탈구조주의를 드러내는 장치가 돼요. 눈은 이퀄 언어입니다. 눈은 언어예요. 이 소설 속에서. 소시르가 얘기하는 언어. 자, 근데 소시르처럼 구조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카가 쓴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카가 쓴 시를. 근데 카가 쓴 시를 우리는 왜 볼 수 없느냐? 그건 카만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시들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엔 다 다른 시가 떠올라요. 똑같은 시를 떠올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리좀의 세계예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가 카르스의 상황을 시가 전달하지 못하고 시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은 카르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요? 카르스에 진입하는 그리고 카르스에서 나가는 모든 길을 눈이 차단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카르스라는 공간을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는 분명히 정치적 주체가 있지만 카르스에서는 정치적 주체가 누가 돼요? 수나이 자임이 돼요. 근데 이것도 다 뭐예요? 연극적이에요. 수나이는 테러, 뭐라 그러죠? 구테타 자체를 실질 세계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하다가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도 연극 속에서 죽어요. 다시 말해서 수나이 자이마에게는 카르스라는 이 곳이 무대예요. 실제 살인과 사건이 일어나고 구속이 일어나고 고문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수나이 자임에게는 이것이 큰 무대예요. 어떤 무대냐? 아타튀르크를 재현하는 무대예요. 이미 죽은 국부 구스타프 케말을 수나이 자임은 평생 연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뺏겼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러다가 자기가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무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고립된 도시 카르스예요. 그리고 이 카르스를 그렇게 고립시키는 또 하나의 리좀으로 만들어버리는 장치가 눈이에요. 그래서 눈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리는 눈이면서 상징적으로 이 카르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추고 덮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카르스를 다른 곳과 분리시켜버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카르스를 독립시키는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카가 쓰는 시도 그래요. 카가 쓰는 시는 이 카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더불어서 자기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장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은 은폐되어 있어요. 마치 눈이 이 카르스의 모든 것을 은폐하는 것처럼 시는 카의 시는 카가 시를 쓴다만 있지 그 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이 작품을 보는 우리 스스로가 시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탈구조주의적 장치가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멋있네. 엄청 재밌죠. 이렇게 바라보면. 이걸 생각하고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이 소설을 바라보는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 장치를 읽어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소설 초반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상학적인 차원, 약간 이런 맞아요. 점이 처음에 나와요. 자, 평론가들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오르한 파묵이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밀란 쿤데라 읽을 때 밀란 쿤데라가 맨 처음에 니체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니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길을 열어놓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오르한 파묵이 처음에 그런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 노벨문학상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 스웨덴 할리먼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소설에서도 그 다양한 상징과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의미가 단순히 역사 소설이 아니거든요. 한강의 소설을 보면 그냥 보면 좌파들의 무슨 그 역사 편협된 역사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징과 철학적 비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오르한 파묵의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비나스 윤리학만 더 하고 갈게요.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윤리학인데 이 윤리학은 뭐냐면 이 윤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레비나스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자꾸 존재만 얘기했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타자에 집중해야 된다. 조금 뭐라 그럴까? 지나친 개입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수단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10만 명에 대한 아픔을 느끼나요? 그 아픔 느끼는 사람 없어요. 어디 내전에서 아이들 600명이 폭사했다. 숫자예요, 숫자. 근데 우리는 언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느끼느냐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예요. 얼굴을 대면했을 때.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레비나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근원적인 도덕의 명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자의 얼굴은 윤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나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직감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일 수 없게 된다는 얘기. 칸트는 의무윤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윤리학에서 칸트의 윤리학에서 칸트는 모든 윤리는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법이나 법률이나 어떤 규제 이전에 윤리라는 것이 이미 인류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의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는 칸트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그것이 얼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타자의 얼굴, 타인의 얼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에서 나오는 이 철학적 윤리의 문제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배트맨 조커 나오는 배트맨 보셨죠? 히스 레저가 하는 거기서 히스 레저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 애인이 지금 폭탄에 둘러싸여 있고 고담시를 구할
검사가 지금 하비덴트가 폭탄에 둘러싸여 있어. 폭발 시간은 동일해.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누굴 구할래? 예? 그렇죠. 딜레마를 주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을 구할 것이냐, 공리적으로 유용한 사람을 구할 것이냐. 또 이런 질문도 던져요. 죄수들을 가득 실은 배가 있고 일반 시민들을 가득 실은 배가 있어요. 그 배에 각각 상대편 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줘요. 조커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민들은 죄수들의 배를 폭파시켜야 된다.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죄수들은 힘 있는 놈이 간수에게서 스위치를 빼가지고 폭파시키려고 해요. 근데 폭발을 시키나요? 둘 다 못 시켜요. 이런 문제가 공리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느냐면 기찻길이 있어요. 그 철도를 보수하는 인부들이 이쪽에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이 인부들을 치는 경로로 가지 않으면 기차가 전복돼서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이 죽어요. 근데 이 인부들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그럼 어느 길을 선택을 할까? 가던 길을 가야 되나? 길을 꺾어서 인부들을 치고 살아야 되나? 이게 공리주의에서 던지는 질문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수백 명을 살리는 길을 택해요. 근데 레비나스는 인부들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인부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죽일 수 있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자, 이게 레비나스 윤리학인데 왜 이 레비나스 윤리학이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하면 칸은 계속해서 자살한 히잡을 벗는 걸 거부한 여자아이들, 그래서 자살한 아이들의 가족들을 만나요. 얼굴을 대면을 해요. 근데 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얘기해요.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논리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칸은 둘 중 어떤 논리도 따를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봤기 때문에. 칸은 종교 지도자를 얼굴을 대면을 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를 고발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요. 칸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라지베르트? 되게 잘생기고 젊은데 막 신념도 있고 막 뭐 현명하고 막 이팩이 이미 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동생에게 사랑을 양보한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제 시대 때는 뭐 정우성이 거고 지금 시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애가 탁 나타나는데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었던 애인데 얼굴을 대면하고는 죽일 수가 없게 돼요. 선택을 못 하게 돼요. 근데 막판에 죽이려고 결심한 건 뭐예요? 이팩하고 떠나려고. 이팩의 연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소설에 보면 칸은 계속해서 대면을 해요. 칸은 신기하게도 하루 동안도 수십 명을 만나고 다녀요. 네. 이게 오르간 파묵이 얘기하고 싶었던 레비나스 윤리학의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이 소설에는 과연 종교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으냐, 세속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계속 남죠. 답은 뭐예요? 자, 우리 이럴 때 밀란 쿤데라 형님을 또 데리고 와야죠. 무세사인? 꼭 그래야만 해? 종교적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 인용해주면 안 돼? 세속적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 인용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칸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돼요. 이건 오르안 파묵의 위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면을 해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카르페도 이해가 되고 이펙도 이해가 되고 그 카르스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라지베르트도 이해가 돼요. 심지어 이 사람은 수나이 자임까지 이해가 돼요. 수나이 자임의 아내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남는 질문은 무세사인 꼭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 라는 질문일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갑이 오면서 계속 질문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정말 이데올로기를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 내가 좌파 신문에 한번 글 썼으면 난 그냥 영원한 좌파야?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하고 나는 난 관심 없어. 난 지금 여자들이 훨씬 중요한데 왜 자꾸 나한테 글을 쓰라 그래? 심지어 내 아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 그래 생리적으로는 내가 네 아들인 거는 네가 내 아들인 건 맞지만 아니 근데 나는 아버지 역할을 내가 꼭 해야만 해?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데올로기를 꼭 따라야만 해? 내가 나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내 본질이야?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는 질문이 우리가 또 던져야 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슬람을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세속주의는 자 구스타프 케말이 그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가 가장 혐오했던 게 뭐냐면 이슬람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케말은 이슬람주의가 싫은 게 아니라 이슬람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습 때문에 터키라는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계속 퇴보하고 있다라는 걸 경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스타파 케말 죄송합니다. 무스타파 케말의 실제 의도가 어찌 됐건 그 세속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데올로기 신봉주의자가 됐겠죠. 그들의 입장에선 이슬람교 자체가 거부의 대상이 됐겠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항상 무서운 건 뭐냐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와 중국이나 구소련이 구축했던 공산주의는 달라요. 헤겔은 공산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임에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어요. 이재명은 공산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빨갱이래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극쪽에 경도되는 순간 자유로운 사고를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고를 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밀란 쿤데라가 얘기한 무세사인 정말 그래야만 돼? 그게 맞아?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가 옳은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비겁해서 라지베르트를 신고하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얘는 비겁한 놈으로 끝났어. 가 오르한 파목이 하고 싶었던 얘기일까? 아니에요. 라지베르트의 삶만큼이나 카의 삶도 너무 소중한 삶인 거야. 그래서 오르한이라는 별도의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얼마나 이 카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던지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라지베르트 쪽에 서서 카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걸 알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오르한의 입장에서. 왜? 라지베르트의 삶만큼이나 카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수나이 자임의 삶만큼이나 이펙의 삶도 소중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경도돼서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된다? 플라톤주의자가 된다. 이 소설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슬람주의를 선택해라, 세속주의를 선택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 이 다층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책은 모르지만 최소한 질문은 던지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해? 꼭 이슬람은 죽어야 돼?
꼭 세속주의자는 죽어야 돼? 구테타를 꼭 일으켜야만 했던 거야? 질문하는 거야. 오로한 파묵 자체가 컬럼비아에서 네. 오르한 파묵 자체가 다시 근데 이 터키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망명 생활을 했었던 작가고요. 지금도 터키인들 중에는 오르한 파묵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다 마찬가지죠. 아니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 받는다는데 할리몬에다 투고하고 CIA에다가 한강 좀 첩자라고 잡아가라 그러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주의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류사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뭐다?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내가 죽은 후에 100년 동안은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 이데올로지스트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 100년은 그 다음 100년은 자본주의자들이, 그러고 나서야 진정한 초인들이 사는 세계가 올 것이다.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들레즈가 천개의 고원을 쓸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SNS가 보편화되고 AI가 새로운 리점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AI와 더불어서 인류가 살 수 있냐, AI의 노예가 될 것이냐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시대를 우리는 막 진입하고 있어요. 다만 키아누 리브스가 어느 날 인터뷰한 거에서 저는 위안을 삼는 건 있어요. AI가 예술 영역까지 인류를 능가할 걸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AI에게는 상실의 경험이 없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예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예술을 창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키아누 리브스의 그런 현자적인 답변이 너무 와닿아요. 초일처럼 살았잖아요. 네? 초일처럼 살았잖아요. 세속을 보고. 지금도 뭐 세속에서 살지만 세속을 초월해 살고 있는 사람이죠.